제가요, 저 정치하다 보면 이제 뭐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제가 뭐 방송 가서 많은 말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공격받을 일도 많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본 공격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있었어요. 네, 그럼 지하철 4호선 딱 타면은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와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이러는 거예요. 이준석이! 자네는 왜 조국이 딸이랑 결혼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냐면요. 보통 지적을 하면은 이제 일부의 사실과 약간의 허위가 섞여 있으면 대응할 수가 있어요. 어르신 그거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가 사실인지를 그러면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결혼도 안 했고 전 조국 장관 딸을 본 적도 없고 뭐 그 당시엔 그분도 결혼 안 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거기다 제가 어르신 저는 제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 조국 딸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반응이 뭐였냐면 자네는 왜 젊은 사람이 거짓말부터 하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아니 어르신 진짜 안 했다니까요. 결혼 그렇게 하면은 유튜브에서 다 봤다고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무의미한 가치 없는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과거 같으면은 이런 일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의 대부분은 그런 쓸데없는 가짜 뉴스나 아니면은 잡설들과 싸우기 해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그 선동 자료에 대처하고 그 거짓에 대처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지성의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적어도 형식 논리라도 맞춰야 되는데 이 형식 논리를 맞추지 않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유튜브의 알고리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정보 전달 체계라는 게 많이 바뀐 거겠죠. 예전에는 전국에 예를 들어 뭐 부정선거론자들이 1%가 있으면은 5천만 명 중에 50만 명 아닙니까? 그럼 동네에 풀어놓으면 몇 명씩 안 돼요. 근데 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게 바로 유튜브죠. 나 평소에서 내가 음모론 믿으면서 나 애국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은 그냥 미친 사람 취급당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면역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애국자의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나 같은 사람이 몇십만 명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우가우가 하면서 역시 애국자들이 이 세상에 많군.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착시 효과에 빠져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지점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심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옛날에 조국 사태 때 본인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방송국 TV를 틀어보면은 자기 우월 준 사람 별로 없는데 유튜브를 트니까 갑자기 보수 유튜버들이 적의 적은 친구라고 조국 장관을 까기 시작하니까 본인에게 우군이 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매료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의존하게 된 것이죠. 원래 소수 종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얻게 되는 거 과정과 동일하죠. 현실에서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약간 좀 소수 종교나 특이 종교에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포교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포섭됐던 거죠. 네. 요즘 들어서 명태균 사건이라는 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일관성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지 우리가 대화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명태균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면서 돈을 안 주고 무상으로 그걸 받을 수 있어? 갖고 엄청나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건인데 요즘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그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다 또는 그걸 제공받았을 때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에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장단을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통용이 됩니다. 세 달 전에는 돈을 주면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돈을 안 줬다고, 돈을 줬다고 뭐라 그러는 거.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정치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 이준석이 그래 정치를 하는데 너도 그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닥치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누구처럼 옆에서 봉사활동이나 하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 나고 하나만한 소리 하고 청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맨날 하고 다니고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장애인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나? 왜 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어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것의 경쟁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나중에 뭘 바꿨느냐로 기억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예.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탕 발림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까요? 예. 아부하고 사탕 발림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화나게 않게 하는 합법. 제가 시작하면 너무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잘할 자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화나지 않게 하는 합법. 근데 그걸 해가지고 대한민국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맞는 말을 하면서 살기로 했다. 맞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 올바른 말이라는 말, 옳은 말이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 처맞는 말이라는 얘기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옳은 말이 될 것이고 맞는 말이 될 것이고 지금 현실에서는 시작할 때는 처맞는 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제가 뭐 굉장히 세디스트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유지해야지만이 나중에 혼란을 겪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했던 말처럼 선택의 기로 했을 때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틀린 선택을 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아무 선택도 안 하는 것이 최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은 삶에서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이미 여러분이 대학 올 때 여러분 과 선택한 거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선택들이 앞으로 한 몇백 가지, 뭐 국민대회 만족하시나요? 네,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이제 있을 텐데 이 선택의 누적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서의 여러분의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보험이 뭘까요? 혹시 경제학과 있어요? 없죠? 보험이라는 상품이 뭐 어떻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경제학 개론을 들어보면은 맨큐의 경제학에 이제 가운데쯤에 나오는 건데 보험은 여러분의 위협에 대한 위협 회피 비용입니다. 여러분이 그 차 타고 가다 사고 날 확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 될 확률, 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암이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병원비로 지출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암보험을 조금씩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왜 보험회사가 그런 걸 해서 돈을 버느냐?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 삶에 있는 위협들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몇백만 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비행기 탈 때마다 그것보다 많은 위협을 느끼죠. 조그만 비행기가 출렁여도 그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비행기 사고 나면은 10억을 주는 보험을 500원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은 그것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격차가 소위 말하는 보험의 프리미엄이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의 위협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선택했을 때 잃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잃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남들보다 조금만 덜 위험 회피적인 선택들, 그러니까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한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들을 했을 때 여러분은 보는 이득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들을 했을 때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에 고민해 보시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정된 위치가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제가 군대를 이제 병특으로 졸업했어요. 병특으로 이제 마쳤거든요. 제가 그런데 병특으로 마치면서 저는 정치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병특을 한 거였거든요. 제 친구들은 하버드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정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여러분 만약 정치한다고 생각하면은 병역을 어떻게 마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 정치를 하겠다 생각했다. 그러면 병역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유리할 거라 생각해요?
만기 전역이고. 제 친구들은 하버드 제 친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공군 통역장교를 갔어요. 예. 공군 통역장교면 국방부 장관 통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가지고 나름 멋있는 이력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만약 정치한다 그러면은 그냥 직업 중에서 어떤 거 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검사. 그거는 이 정권에 특화된 그런 얘기고. 어쨌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법조인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 판단해. 왜냐? 법조인은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 열어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을 하겠다는 선택 많이 하죠. 그래서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스펙이 공군 통역장교와 변호사예요. 예. 왜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위험 회피적인 선택이니까요. 가장 안 위험하니까. 정치한다고 쏘다니다가 굶을 위협이 없고 나중에 군대 때문에 손가락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죠. 근데 저는 애초에 정치하겠다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병특을 해서 저는 원래 벤처하겠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글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병특하다 보니까 제가 병특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2년 전에 병특했던 사람 중에 싸이가 있었어요. 근데 싸이가 병특하다가 부업으로 노래 부르다가 걸려가지고 군대 2번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보통 병특하면서 과외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그럼 영리 활동하면 안 되는데 뭐 해야 되지? 비영리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되게 대한민국 제일 큰 봉사단체가 됐고 그때 저랑 교육봉사단체로 경쟁하던 사람이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 봤을 공신 강성태예요. 그 성태 형이랑 저랑 이제 교육봉사단체에서는 쌍벽을 이루면서 이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이제 영입이 된 거거든요. 전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같이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앞서 나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경쟁이 위에서 이제 그 주어진 과목대로 가서 경쟁하면은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다른 길을 갔더니만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에서 유일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치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은 정치하기에 더 적합한 스펙이 되어버린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에 있어가지고 계속 선택의 지점들이 들어올 텐데요. 조금 더 위험해 보이지만은 조금 더 색다른 선택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마다 조금 더 위험하면서도 색다른 선택들을 했을 때 누적되는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런데 51%의 확률로 내가 오르는 주식을 맞출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51%의 확률로 오르는 주식을 맞출 수 있는데 그걸 100번 반복 시행하면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진짜. 예. 도박장에 가가지고 51% 확률로 이길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떼돈 버는 겁니다. 복리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남들보다 조금 이제 더 위험을 감수한 선택해가지고 얻는 이득들이 누적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한참 앞서 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위험 회피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 보면 되고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다 하는데요. 한미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치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보수도 진보도 이에 대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고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보수 진영 사람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얘기했죠. 가면은 광화문에 가보면 시위하는 사람들이 태극기 흔드는 건 알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그건 성조기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조기를 왜 흔드는지도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예. 뭐 미국과의 어떤 친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뭐죠? 이스라엘 깃발 흔들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 사람들이. 예. 이스라엘은 실제로 가보면 기독교 탄압 국가에 가깝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숫자를 더하기를 안 써요. 덧셈을 나타내는 기호로 한글 5자랑 비슷한 걸 쓰거든요. 십자가 표시를 쓰면 안 돼가지고. 교과서에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깃발 흔들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사가 저희 국회에 저희 방에 찾아왔길래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아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사도 몰라요. 자기 나라 국기가 왜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휘날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건데 어쨌든 한미동맹 같은 거 보수 진영에서 신두단지처럼 이제 모시고 있는데요. 이런 건 한번 지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작 트럼프는 바뀌었어요. 예. 바이든도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대주의 외교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대주의 외교가 뭐죠? 결국은 우리가 과거엔 중국의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은 경제적인 무역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조선이 받아가는 형태. 그런 것들이 사대주의 외교였잖아요. 중화 질서에 들어가는 대신에
조공무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얻어가는 체제, 그리고 체제 보장을 해주고. 근데 그게 사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서 우리도 그 질서 안에 들어있었던 게 사실이죠. 우리가 부인하고 싶던 말든 간에.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자기가 그런 부담을 져가면서 안보를 책임져주고 경제적 이득을 다른 나라에게 내주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은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죠. 그래가지고 공장을 미국에 가져오라 그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이 가가지고 미국에 몇십조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트럼프가 어깨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도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수는 친미적 성향, 그리고 진보는 반미 반일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는 탈피해야 될 관점이 아닌가. 저는 미국에도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외교 잘하는 것처럼 이제 했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가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땡큐 땡큐 미국 뭐 이런 거 해준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변하는 시대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정치 세력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